자, 2장 납세 의무자입니다. 자, 이제 부가가치세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 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는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그럼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사업자. 그리고 이 개인이 아니라 사업자입니다. 그럼 사업자라는 거는 어떤 걸 사업자라고 하냐라는 거죠. 사업자의 요건은요, 우선은 독립적으로 사업성을 갖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우리는 사업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업자에 해당이 되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독립성이라는 건 뭐냐면 사업자가 되려면 고용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건 인적 독립이 있고요. 또 물적으로도 독립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독립성이라고 해요. 만약에 고용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건 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사업성이란 건 뭐냐면 재화나 용역을 일시적으로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일시적으로 공급한다고 그러면 이건 사업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다가 하나 더 첨삭해 놓으면 우리 사업자를 판단할 때 영리 목적과는 무관해요. 이것도 하나 메모해 놔 주세요. 영리 목적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 여러분, 영리라는 건 이윤을 추구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사업을 한다는 거는 이윤 추구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이윤 추구하는 거랑 상관없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자를 판단할 때는 영리 목적과는 상관이 없대요. 왜 그러냐면, 부가가치세는 이윤, 즉,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소비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기 때문에 영리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영리 목적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도 사업자가 될 수 있어요. 국가나 지자체도 사업자가 될 수 있어요. 물론 면세 사업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영리 목적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이러한 납세 의무자의 종류예요. 자, 납세 의무자를 분류해 놓고 납세 의무자에 따라서 이 부가가치세의 과세 방법을 규정해 놨는데요. 납세 의무자는 이렇게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어요. 납세 의무자는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면세 사업자라는 거는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과세 사업자는 면세가 아닌 과세 물건을 공급하는 이런 과세 사업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또 구분을 해놨어요. 그럼 간이 과세자라는 건 여러분 소규모 사업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과세자로 규정을 적용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뭐 1년에 한 번씩만 한다든지 또 부가가치세가 적게 나오게끔 이렇게 예외적인 규정을 둔 거예요. 그럼 간이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전 연도 매출, 직전 연도의 공급 대가. 참고로 공급 대가라는 건 이제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를 팔면 부가세가 100원이 붙잖아요. 그럼 그 부가세 포함된 그 1,100원을 공급 대가라고 해요. 그래서 공급 대가를 기준으로 직전 연도의 매출액이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를 말해요. 법인 사업자는 아무리 매출 규모가 적어도 간이가세자를 적용해 주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럼 간이가세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가 일반 가세자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우리가 시험에서 공부를 할 때, 우리 전산세무 2급 시험이나 뭐 전산회계 1급 시험도 마찬가지인데, 전산세무 2급 시험으로 우리가 준비를 할 때, 어떤 사업자를 기준으로, 어떤 납세 의무자를 기준으로 시험이 나올까요? 그렇죠. 우리 실기 프로그램 할 때는 일반 가세자를 기준으로 우리가 전산 실기를 하기 때문에 일반 가세자를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자를 납세 의무자라고 하고 과세 사업자, 면세 사업자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요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 단위과세에 대해서 지금 내용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이제 사업자에 해당이 되면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돼요.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고 그 사업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이제 관할세무서가 결정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게 되는데 원칙은 원칙은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요런 경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 갑이라는 요렇게 법인이 있는데 갑이라는 법인 기업이 있는데 자, 본점이 있고요. 본점이 있고 그다음에 지점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장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사업장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본점은 뭐 종로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점은 부천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우리가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보면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그림을 잠깐 그려놨는데 보시죠. 자, 본점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어디다가 하는 거냐면 본점은 종로세무서에다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로세무서에다가. 그럼 지점은요. 부천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어, 각각의 사업장별로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종로는 종로세무서, 지점은 부천에 있는 지점은 부천세무서. 그런데 이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는 뭐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자, 지금 종로사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이 100원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런데 지점에서는 투자한 게 많다 보니까 매출 이전 단계에서 매입세액이 있으면 이걸 공제해 주잖아요. 매입세액이 많다 보니까 대려 환급이 나왔어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건 환급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환급은 우리가 바로 환급해 주는 게 아니라 세무서에서 확정 신고를 하고 나서 일반 환급은 30일 이후에 환급이 돼요. 그러면 이 납부는 또 바로 해야 되고 신고 기한 안에. 그러면 이렇게 사업장이 여러 사업장이 둘 이상 사업장에 있는 이런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납부를 바로 해야 되는데 환급은 또 늦게 되고 그러면 이 법인에 작은 부담이 생기니까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라는 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라는 건 뭐냐면 자, 종로 사업장에서 이제 부가가치세를 종로 세무서에 납부할 때 100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지금 부천에서 환급받을 게 30원이 있으니까 이 30원을 이 100원 납부할 때 까고 나머지 70원만 종로 세무서에다 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예요. 이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특징이 신고는 사업장별로 각각 하는 거예요. 신고는 사업장별로 각각 하고 납부만 이렇게 본점에서 통산해서 나머지를 낼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굳이 오랜 기간 걸리지 않고 세금을 환급받지 않고 이 세금 환급받은 걸 까고 나머지만 내는 거니까 자금 부담이 좀 해소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취지로 실무적인 걸 고려해서 원래는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이지만 납부에 한해서 본점에서 이걸 통산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법인 같은 경우에는 지점에서 그냥 납부를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지점에서 70원을 그냥 부천세무서에다가 내도 법인 같은 경우엔 그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점을 총괄납부 사업장으로 지정을 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개인은 안 되고 법인만 이건 가능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 하는 게 원칙이지만 신고는 각각 하는 거예요. 총괄납부 제도는 신고는 각각 하고 납부에 대해서만 총괄납부를 하는 제도가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입니다. 자, 여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특정 사업장에서 환급이 발생할 경우에 환급 시점과 납부 시점이 달라서 이 법인 기업이 자금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 부담을 줄이고 납부 편의를 위해서 주사업장, 쉽게 말하면 본점에서 통산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의사항은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납부만 주사업장에서 하는 거고요. 신고라든지 그 밖에 부가가치세 이 제방 관련 업무들은 각각 사업장별로 한다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납부만 하는 거예요. 신고나 사업자 등록이나 이런 건 각각 사업장별로 하는 거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자, 총괄납부를 그럼 하고 싶으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과세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총괄 납부를 하다가 그냥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할게요. 이렇게 하고 싶은 경우에는 총괄 납부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초반부라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한번 하고요. 그러면 총괄 납부로 하게 되면 이렇게 납부를 총괄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신고도 그냥 같이 이렇게 해줄 수 있게 하면 안 되냐? 요즘은 ERP 프로그램이 발달했기 때문에 본점에서 이렇게 각 지점 거를 다 통합해서 관리하는 기업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업장이 있는 이 법인이 그냥 신고와 납부, 또 사업자 등록 이런 것들을 즉 부가가치세를 이 본점에서 그냥 통합해서 좀 관리할 수 있게 해달라 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예요. 그럼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는 총괄납부 제도와 좀 다르게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사업자 등록증, 생계화서 발급 이런 부가가치세 제반 업무를 이 본점에서 주사업장에서 이거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제도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예요. 자,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와 다르게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사업자 등록, 생계화서 발행 이런 모든 부가가치세 제반 업무를 주사업장에서 통합해서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납부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자 단위과세를 적용받고 싶으시면 사업자 단위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신규 사업자라고 한다면요. 요번에 개업을 해서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낸다라고 하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사업자 단위로 관리를 하다가 그냥 사업장별로 따로따로 신고 납부할게요 라고 하고자 하는 경우 포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납부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봤고요. 또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총괄납부 제도와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았어요. 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납세 의무자 객관식 기출문제.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있는데요. 자, 볼게요. 자, 부가가치세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 채택하고 있다. 이거는 뭐 전강에서도 얘기했었고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시에 종된 사업장이라는 건 지점 생각하면 돼요. 지점. 주된 사업장은 본점이고 종된 사업장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없다? 아니죠, 여러분. 자,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신고 이런 거 각각 다 하는 거잖아요. 납부만 주사업장에서 통산하는 거지. 그죠? 이거 2번은 지금 잘못됐어요. 답은 2번이었네요. 자, 부가가치세는 0% 또는 10% 세율을 적용하죠. 우리가 이제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소비지구 과세 원칙에 따라 0세율을 적용한다고 얘기했었죠. 이전 강의에서. 자,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 위의 케이스에서 자, 본점에 종로가 있으면 꼭 종로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종로세무서에 가서 해도 되고 다른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적인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납세지에 대한 내용을 볼게요. 납세지. 납세지라는 건 여러분 어떤 거냐면 납세지라는 건 납세 의무자라는 건 이제 누가 신고 납부할 거냐 뭐 그런 주제이지만 우리가 납세지라는 거는 그럼 어디다가 세금을 신고 납부할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자, 납세지는 사업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서구에 사업장이 있으면 강서세무서가 납세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다만 이제 우리가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 우리나라는 소비국이 되다 보니까 소비되는 국가에서 과세한다라는 게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후반부에서 또 나오겠지만 참고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를 하거든요. 자, 그럼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하고 있다. 라는 거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그때는 재화를 수입할 때 세관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을 신고하는 세간의 소재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의 수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고 있다. 근데 저의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할 때 세관에서 부가세를 과세하다 보니까 요 세관의 소재지로 하고 있다. 그 정도는 여러분 기억을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납세지를 정하는 건 사업장 주소지다라고 설명을 지금 드렸잖아요. 납세지가 결정되는 건 사업장 주소지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대체 이 사업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러면 사업장이란 건 거래의 일부나 전부를 행하는 장소적 개념으로서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잠깐 하는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상시적으로.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행하는 장소다라는 거. 여기다 상시적이다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상시적으로. 자,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계속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거래를 일부나 또는 전부를 행하는 장소. 쉽게 말하면 상시적으로 거래하는 장소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업장에 해당이 되면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업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사업장이냐 아니냐는 또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직매장이라는 이런 장소는 매장이라는 거, 직매장이라는 게 판매 시설을 갖추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매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직매장을 우리가 사업장으로 볼 거냐? 여러분, 직매장 같은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파는 거잖아요. 여러분, 매장에서. 그죠? 그럼 당연히 사업장에 해당이 되지만, 자, 여러분, 우리가 하치장이나 임시사업장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장소적으로 봤을 때. 하치장은 뭐냐면 물건을 보관만 하는 곳이에요. 임시사업장은 뭐냐면 기업들이 이제 박람회 같은 걸 개최하면 임시적으로 이렇게 박람회 같은 걸 개최할 수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임시사업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하치장이나 임시사업장은 계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하치장은 우리가 거래의 일부나 전부를 행하는 거래를 하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물건을 보관만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임시사업장이나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사업장이 되려면 상시적으로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행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치장이나 임시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그 정도는 기억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업장이 어딘지가 판단이 되면 그 사업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납세지가 결정이 돼서 그 관할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업종별로 사업장을 어디로 봐야 될 건지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때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이 어디를 사업장으로 볼 건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금 제가 써놓은 교재 내용보다 더 많은 규정이 있지만 우리 시험 목적상 빈출로 나오는 주요 업종별 기준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광업이에요, 여러분. 광업은 광물이 여러 곳에 매장이 돼 있을 거예요. 뭐 석탄 같은 걸 캐는 이런 광업이다 그러면 그 광물이 매장되어 있는 곳을 사업장으로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 사업자 등록을 다 내야 되니까. 그러면 광물이 매장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그 사무 업무를 보는 사무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광업사무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지방에 이렇게 광물이 매장되어 있고 사무실은 종로에 있다. 그러면 종로 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하게 되는 거죠. 거기를 사업장으로 보는 거니까. 자, 제조업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곳이 중요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있어요. 만약에 포장만 하는 곳이거나 어떤 충전만 하는 곳이다라고 한다면 이곳은 사업장이 아닙니다.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곳을 기준으로 사업장을 판단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부동산 매매업과 부동산 임대업이에요. 자, 요거는 우리 교재에다가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부동산 임대업하고 부동산 매매업을 비교해서 한번 우리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부동산 매매업과 부동산 임대업의 차이가 뭐죠?
부동산 매매업은 건물이나 토지 등과 같은 부동산을 구입해서 파는 회사예요. 맞죠? 부동산 임대업은 내 건물을 임대해주고 월세를 받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이라는 거는 그 건물이 있는 곳에서 내가 건물을 빌려주고 세를 받는 거니까 그 건물이 있는 그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거죠. 즉,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입니다. 그 부동산이에요. 그 건물이 있는 곳. 법인 개인 사업자 구분 없이 그 부동산 그 건물이 있는 그 등기부상의 그 소재지. 거기가 사업장이 되겠죠. 근데 부동산 매매업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나 토지를 파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팔려고 구입해 놓은 건물이 있는 곳이 아니죠. 그건 상품인데 쉽게 말하면. 그럼 어디가 사업장이겠어요? 그렇죠. 업무를 보는 사무실이 있을 거니까 법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이라는 게 있거든요. 법인 등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법인 등기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는 거고요. 개인 사업자는 등기 같은 거 안 해요. 그래서 개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보는 사무실이 있을 거니까 그 업무 총괄 장소를 우리가 사업장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 매매업뿐만 아니라 운수업이나 건설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매매업과 임대업을 비교해서 정리하시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업종 중에 무인 판매기 업종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자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자판기로 물건을 파시는 분들이 있죠. 뭐 커피 자판기나 요즘에 또 자판기가 다양해졌죠. 이런 자판기 사업을 한다 그러면 자,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물건을 공급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론적으로 보면 자판기 설치 장소가 사업장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자판기 설치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게 되면 이 전국에 수많은 자판기 설치되어 있는 곳마다 사업자 등록을 하라는 얘기인데 세무 행정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무 행정 편의상 자판기 설치 장소가 아니라 이 자판기를 관리하는 이 사업자가 업무를 보는 사무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그래서 업무 총괄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나 외국 법인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비사업자가 아니라 비거주자입니다. 죄송합니다. 비거주자. 여러분 미안요. 비거주자예요. 자,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가 국내에 와서 이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또 외국 법인, 뭐 외국의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도 우리나라 국내에 사업장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어디를 사업장으로 하겠어요? 그 미국에 있는 본토에 있는 그 사업장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 국내 어딘가에서 사업을 하고 있을 거니까 그곳을 기준으로 해서 납세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았다. 근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요건에 해당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사업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그러니까 사업장이 없으니까 주소지나 거주하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니냐? 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납세지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봤어요. 자, 그럼 여러분 실전 문제가 어떤 패턴으로 나오냐면 이런 패턴으로 나옵니다. 납세지에 대한 객관식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예외사항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광업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요? 광물이 매장되어 있는 곳이에요? 광업사무소예요? 광업사무소. 제조업은 포장이나 충전하는 곳이에요? 최종 제품 완성하는 곳이에요? 최종 제품 완성 장소. 부동산 임대업은 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아니라 이런 뭐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임대업의 사업장이 되는 거라고 했었죠. 건설이나 운수업이나 부동산 매매업은 법인은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은 업무 총괄 장소 이렇게 얘기했었죠. 기억나죠, 여러분? 자, 그러면 답은 몇 번이에요? 지금 답은 3번이죠? 예, 부동산 임대업은 업무 총괄 장소가 아니라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업종별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맞죠?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사업장으로 한다. 자, 다만 따로 제품을 포장만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맞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 같은 경우 법인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법인 등기부상의 소재지지 건설 현장 사무소랑 전혀 관련 없잖아요. 그죠? 답은 여기 답은 요 3번이네요. 그렇죠? 3번. 법인은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법인은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다. 맞죠? 이렇게 해서 3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가 어떤 내용을 봤었나요, 여러분? 정리해 보면 자, 우리 이번 시간에서는 이제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납세 의무자에 대한 개념, 또 납세 의무자에 대한 종류 간단히 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신고 납부와 관련된 총괄 납부 제도와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했었어요. 또 여러분 납세지 어디다가 세금을 신고 납부할 것인가? 그래서 사업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럼 그 사업장에 대한 개념이 뭐고 그럼 어디를 사업장으로 볼 건지 그 기준까지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강에서 이어서 또 진행할 거니까 꼭 복습하고 넘어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